민주주의를 세우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1년이면 족하다. 미국 사회학자 찰스 틸리의 말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너뜨린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죠. 네, 계엄을 일으킨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우리 역사는 그를 향후에 어떻게 기록하게 될 것인가. 네, 오늘 심용환 역사 앤 교육연구소 소장님과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심 소장님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질문하는 기자인데, 네, 네. 예, 보통 이제 제가 정치인이나 네, 사회 이슈 되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전반을 이제 취재를 하고 그걸 설명해 드리는데 역사야말로 이렇게 질문할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질문하지 않고 외우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상파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면 저는 많이 봤어요,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계엄에 관해서도 네, 네, 예, 또 유튜브 본인 채널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이 계엄을 그래서 계엄에 정당하다는 사람이 생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포연이 가라앉은 다음에 12월 3일 때는 하더니 네, 네. 잠깐 한 달 사이에 이제 먼지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파적이든 뭐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사실 초유의 현상이고요. 네. 한국 현대사 지난 100년을 보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음.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굳이 옛날 얘기까지 간다면 네. 5.16 군사 쿠데타 당시에는 4.19 혁명의 어떤 그런 혁명의 요구를 이 공화국이 이루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섰다. 그렇죠. 이게 명분이었고 유씨는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총화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였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뭐 그거 끊임없이 변명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정말 그 12.3 내란 사태 때는 이거 금세 그래도 정리가 될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에 뭐 119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으로 해서 뭐 계몽령?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한 건 정당하다라는 논리가 네.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역사가 좀 진입하는 거 아닌가. 좀 사태가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보면 과거의 어떤 계엄들이 어찌됐든 간에 네.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니, 속내는 뭐 어차피 권력 차지지만 그쵸. 근데 권력 찬탈인데 뭐 이래서 이렇다. 통일 때문에 이렇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예산 탄핵, 장관 탄핵 얘기하다가 제가 보니까 정무의 파도를 탔더라고요. 한 3주 지나니까 선관위 부정선거. 네. 그러더니 이번에 윤석열이 변론에 나와서는 확인 차원이었다. 계몽령 네. 깨우기 위해서. 네. 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뇌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사실은 뭐 정확하게 실패를 했고 실패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태블릿 PC가 나온 다음에 여론이 돌아섰고 특히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그때 새누리당이었을 그렇죠. 것 새누리당이었죠. 같아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아주 중진 의원들이 그렇죠.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이제 이거 잘못됐다. 또 바른정당이 나올 정도였었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그렇죠. 장제원 뭐 이런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어떤 그 탄핵에 대한 여당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사태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해결이 됐다라면 이번에는 그때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인지 국민의힘에서 이제 굉장히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거기 이제 지금 한 달이 지나가면서 조갑제나 정규제 같은 원로 보수 분들은 오히려 비판하지만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제보에 이제 그분들이 툭 주셨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젊은 보수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결합을 하면서 극우가 하나의 정치적 힘이 발휘하는 걸 느껴지면서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런 거에 의지하면서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반전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일종의 저는 그 윤석열식 새로운 정치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실험이라는 건 과학실에서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힘든 거고. 네, 그래서 그 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장님이 더 이제 깊이 역사적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전 상태다. 이게 사실상 네. AK-47만 안 들었지 지금 내전을 하고 있다. 네. 예, 이게 정서적인 네.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투표로 서로 굴복시키고 예전 같으면 사륙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막 그렇죠. 춘추전국 시대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미 뭐 이렇게 칼이 휘둘려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막 장수 목 따고 막 해골에다 물 담아서 먹고 뭐 공포심 유발하고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기자님 너무 잔혹하신데요. 제가 초안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셔서. 예, 보면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왜냐면 승리를 정확하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대사에 들어와서 그게 없어졌잖아요. 못하죠. 공존하는. 근데 지금 군합발로 의회에 들어와서 짓밟고 뭐 법원 테러하고 이게 사실 그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원시 시대로. 그렇죠. 뭐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탄핵 사태가 계속 시간이 끌면서 뭐 잘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극우가 보수가 돼버리면 그로 인한 어떤 정치 테러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단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의 폭동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줘서 그거에 대한 처벌은 이어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가 된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정치 테러가 통제 안 될 정도로 일어나게 되면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진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한편에서 탄핵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그 진영이 정말 극우로 완전히 전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속에서 젊은 세대가 특히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로 와 있네요. 네네. 역사에 대해서 이제 워낙 시청자한테 유명하고 하시니까 뭐 아주 얕지만 역사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원리로 가면 이제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네. 이제 뱀을 의미하는 사, 네, 이게 네. 청색 맞아요. 그래서 청색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푸른 뱀의 해인데 을사년에 역사적으로 뭐가 많았어요. 네. 일단 제가 뱀띠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애인데 하나도 지금 새해가 된 게 느껴지질 않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음 뱀이면 진짜 환갑이거든요. 그죠. 그때를 맞이하고 싶진 않고 일단 지금 되게 나름대로 이제 올해 그러니까 48의 뱀 해가 그 되시군요. 정확히 얘기하시네요. 아무튼 그 지천명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인데 이거 지금 전혀 그 느낌이 안 와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하겠냐만 따져 보니까 가장 상처가 깊은 건 이제 을사조약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1905년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국권이 이제 피탈됐던 사건. 뭐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좀 속상하고요. 뭐 그 외에도 29년 대공황. 경제 대공황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또 이제 이 을사 그러네요. 저 우리나라는 아니 중국에서 네네네. 진주만 기습 공격도 그러네요. 네. 41년 2001년 9.11 테러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건 역사의 재미로 뽑는 겁니다. 모든 해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또 을사님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 올해 2025년 이 을사년은 사실은 그 작년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갑진년, 갑진년에 이제 그 계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법원 침탈 당하면서 아까 119 이거는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만들어 가는 거고 지금 과정은 힘들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이 탄핵 사태도 또 이제 탄핵 사태가 아니죠. 그 내란 12.3 내란 사태도 잘 종결짓고 그리고 어떤 극우의 바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87년 6월 항쟁의 완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4.19 혁명은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정치 세력을 몰락시켰잖아요. 그렇죠. 이승만의 시대가 끝난 건데 87년에는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신군부의 2인자였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소위 말하는 좌우가 공존하고 그때 욕도 많이 먹었지만 평생을 민주화 운동가로 살았던 YS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DJP 연합을 통해서 보수와 손을 잡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게 되면 과거의 어떤 그런 박정희 시대나 군부 독재 유산과 완전히 결별을 해서 그것과 아닌 상태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민주 진영이 이 대통령을 배출한 건 정말 문재인 정권 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것도 앞전에 탄핵이 있었으니까 특수한 그렇죠. 예, 혼란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해결해서 진상도 정확하게 빨리빨리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처벌하면 이건 이제 한강 작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5.18의 어떤 그 아픔들도 우리가 5.18의 아픔을 씻어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늘에 계신 분들이 좀 기뻐할 거라 생각이 되고 우리 역사는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극우의 발을 우리가 초장에 딱 막아버리면 그 프랑스 비슷하거든요. 그 드레피스 사건 때도 예. 우익이 대단했지만 그 프랑스 국민들이 막아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전에 보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극우가 판을 쳐도 프랑스가 딱 버팀목이 됐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막아내면 그 2025년 제가 지금 방향을 못 찾고 있는 저의 어떤 그 지천명의 이 푸른 뱀의 해가 이제 한 30년 지났었을 땐 정말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진짜 민주공화국의 2단계로 들어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너무 눈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너무 예상치 그죠. 못한 일이 일어나서 힘들지만 단호하게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하나 민주적 방식으로 풀어가면 저는 분명히 우리 한국 역사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과거의 그 미완성 속에서 사라져 가셨던 한국의 우리의 역사의 선배들이 보기에도 기쁜 그런 날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좀 지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치죠. 예, 왜냐하면 이게 빨리 체포도 하고 겸 잘못했으니까 탄핵도 됐고 사실 탄핵 12월 14일 의결하기 전까지 이제 응원본 들고 남태령에서 막 해가지고 맞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기분도 보통 좋고.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이제 레일에서 굴러가겠지 하고 빠졌는데 이게 웬걸 한남도 요새화 시키고 막 그렇죠. 체포 안 되고 뭐 공수처가 뭐 소환장을 발부 안 해도 저기서 사람들이 일상인인데 맞아요. 매번 길에 나갈 순 없잖아요. 맞아요. 예, 내가 큰 거 해줬으면 나머지 너네가 좀 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박근혜 때는 딱 그것만 해주면 지나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뭔가 막혀서 계속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 건너면 하나 있고 하나 건너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게 긴 역사에 지금 그 크게 보면 이게 변곡점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정치나 이제 어떤 언론이라는 건 매일매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 그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먼 긴 역사를 보는 입장인데 예,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사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다른 것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가 그 이회영 집안의 그 이회영 선생 와이프의 시종기라는 글을 읽고 왔어요. 우당 이회영. 네. 근데 네. 이제 자기의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서 그쵸. 신흥관학교 세웠잖아요. 네. 그게 앞에 그분 시종기를 보면 한 10장 나오고 나머지 한 200페이지는 다 가난 속의 고통이에요. 네. 그 읽다 보니까 와 너무너무 진짜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주제지만 이 독립운동사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처음에 재산이 있어서 모두 했지만 나머지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죠. 30년 이상 버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시는 결국은 저는 진리로 나아가고 정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해방도 됐고 모진 독재도 이겼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박정희 18년 이것도 그렇죠. 18년이라고 하지만 군정 합치면 20년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13년, 전두환 노태우 1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저희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진짜 독립운동가들 존경하고 이 민주운동가들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 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지만 만나서 이렇게 위로하고 즐겁게 놀고 이러면서 대신에 또 이제 계속 같이 이거 방송인데 저도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같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욕도 좀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렇죠. 비난도 하고 그쵸, 이러면서 또 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서로 위로해주는 노력을 해나가면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이러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3개월인가 그때 계속 저기 겨울에 그쵸. 나와서 시위했잖아요. 맞아요. 이것들이 이것이란 말도 그런데 좀 제발 좀 괜찮습니다. 사고를 칠 거면 이게 봄철이나 가을철에 쳐야지 이렇게 저희가 이랬는데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보통 근데- 겨울철에 네, 근데 한국 역사는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뽕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렇게 정말 난관을 겪고 성공한 나라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우리를 지금 위로하면서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목표를 지금 정확하게 해 나가면서 내란 사태 마무리 그리고 극우의 바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네, 끔찍하지만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면 네. 지금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럼 저는 일단 여기 못 나갔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날 저녁에 다 집합했어요 회사로.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진보 진영. 아 그렇죠. 좀 표현하면 좌빨 언론이다. CBS 노컷 예, 문제 많아요. 예. 너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예,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최상병 이거 취재 빡세게 했었거든요. 내성천 한 5번 가고. 잠깐만 그 거리를 좀 둬야 되겠네. 저보다 먼저 들어간 삐언벙커에. 그래서 사실은 위험했어요 저희도. 아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결과론적인 소리지. 맞아요. 예, 농반 진반 와이프는 저녁에 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도 하면서 새벽에 그때 1시에 회사에 다 모였어요. 예, 이게 해픈 투비로 된 거지. 맞아요, 정말 그 맞아요. 순간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는 뉴스를 보면서 혼자 생각한 게 그래도 제가 나름 이제 중립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예. 바로 체포가 될 것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광 비자를 끊어서 가족과 일본이든 저기 어디 가까운 데로 이제 망명을 가자. 그래서 이제 망명지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정말 잘 된 거지만 역사에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막 신의 혁명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보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던 청나라가 당일날 막 그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군인과 원래 이게 계획이 된 것도 다 실패하고 걸렸는데 그렇죠. 그 군인의 형이 너 지금 이거 하려고 하지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싸우다가 실수로 총알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신호탄이 되고 우연히 겹치면서 신해혁명이랑 불길이 확 이어지면서 중국의 황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결국 이제 중화민국이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이거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CBS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괜찮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당일날 진심으로 그 거기에 투입됐었던 군인 중에 한 명이라도 객기를 부려서 그렇죠. 총을 쏘거나 맞아요. 총을 쏘지 않더라도 뭐 짓밟거나 그렇죠. 혹은 뭐 이렇게 그 뭐 여단장이나 뭐 그렇죠, 그 단장들 그렇죠. 장교들 중에 누가 그런 거를 막 욕망했던 사람이 있어서 네. 터졌다. 네. 그러면 정말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그렇죠. 좀 그건 정말로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사실 지금 언론에서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시가 됐으면 당연히 이제 뭐 계엄사령부 구성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입법기구 만들어지게 되겠고 입법기구가 준비한 근거 없는 또 유신헌법 같은 헌법 하나 나오게 되겠고 그걸 통해서 영구 총통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내전적 상태로 갔을 거기 때문에 그럼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 광주에서 80년에 벌어졌던 일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다. 왜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영향이 없으면 유신 때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 건데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김대중 그렇죠. 잡아두고 김영삼 잡아두면 됐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무슨 2시간짜리 계엄령 뭐 김용현 씨가 그랬나 뭐 숫자 한 300명밖에 안 됐다. 맞아요. 제가 그 다음날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디죠? 전두환이 그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할 때 국회에 보낸 병력이 2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이게 적은 그렇죠. 숫자가 아니라 정량적 숫자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행동을 했던 거고 이게 가능했다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참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정말 홀로코스트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지 못할 그러니까 유능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렇죠. 예, 무능해서 다행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윤석열을 향해서. 맞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자기는 내가 뭐 포고령은 뭐 포고령일 뿐이고 실행을 안 했고 뭐 그렇겠지만 그 자기 하는 변명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변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갑재 씨가 이제 우픈 이야기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 뭐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회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그 시대를 계속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베트남전을 참전하면서 베트남전에서 공수부대로서의 체험을 통해서 신군부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실전 전투라고. 네, 그래서 구공수여단은 첫 여단장이 노태우였고 그 유명한 이 장세동하고 이제 그 이제 전두환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의 근데 장세동이 그 베트남전에서 부상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대령이었던 전두환이 와서 위문 방문했다 둘이서 친해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군부 쿠데타라는 것은 군이 갖고 있는 특별하고 끈끈한 결속력. 그러네요. 박정희는 한국전쟁 때 라인들 아닙니까? 그러네. 전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전우회가 있고 우리가 사회를 주도한다라는 확신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좋은 게 아니지만. 근데 지금 보면 동원은 했는데 롯데리아 버거집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되게 대리버거 먹으면서 무슨 대리버거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버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맞아요. 자기는 군대 안 갔다 와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저번 에도 저 이제 기동대 출신인데 들었어요. 이 군의 이 빡센 전주에 계셨다고. 그죠 이제 네. 후방이어서 네. 엄청 애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후방이 그래서 더 빡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네. 힘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진짜 그 근데 저 같은 병사도 네. 군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때 병사들이 굉장히 주저주저했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란 말이 좀 죄송하지만 네. 그 청년들의 그렇죠. 가슴 속에 있는 지난 3, 40년간의 민주주의 역량의 힘이 전 있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잘 강화시켜서 좀 군인들의 민주정신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많이 도입을 해서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죠 군 육사 내에서 헌법을 가르친 지도 한 20년밖에 안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험했던 거지만 군대 내 정신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 정훈교육. 굉장히 극우적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뭐 논문 살펴보니까 노태우 정권 때 북한 말고 신좌경 세력이라는 걸 아예 교육에 규정을 해서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좌경 세력이 뭡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노동자. 귀에 걸면 귀걸이가 그렇죠. 되고 뭐 노동자, 전교조, 뭐 촛불 세력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인이 잘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책임자 처벌하지만 그러니까 군에 대한 민의 관리라는 것이 그냥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민주 사회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철저한 좀 교육이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같이 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런 밀리터리 이거 좀 관심 많아서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군이 천조국이라 하지만 전 세계를 그 실전 전투하잖아요. 거기는 네. 좀 경험이 다르죠. 근데도 이게 유지가 돼요. 쿠데타가 잘 안 일어나. 그 보면 그러니까 진짜 문민 정부란 거는 국방장관이 군인 아닌 사람 안 쳐요. 맞아요. 뭐 럼스펠드 이런 사람은 맞아요, 기업가였잖아요. 맞아요. 군대를 잠깐 갔다 왔을 뿐이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똥별들이야 어떻게 보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방송이 센데요. 여기 저는 이번에 이 장군들 보고 많이 실망했거든요. 이거를 거기서 이런 어떤 누가 봐도 어렵지도 않잖아요. 불법 기업이야. 딱 시켜도 지금 뭐 준 전시 사변입니까? 근데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안 하겠다고. 그렇죠. 다 발발발 떨고 그렇죠. 가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 무슨 나는 안 했니 사후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좀 군인이 장군이 어떻게 진짜 부끄럽게 뭘 거짓말하고 막 그러니까요. 변명하고 그렇죠? 이제 와서 난 안 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세뮤얼 헌팅턴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1950년대 때 미국의 민군 관계를 정립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미국인들의 머릿속에서는 군대가 민간 사회에 개입한다, 민주주의를 깬다, 아예 사고가 0이 0.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쿠데타를 여러 번 겪어서 그런데 그쵸. 미국인들 사회에선 이 군 문제에 관심 많은 쪽도 어떤 이 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선 군대가 민주주의를 깬다, 혹은 내란을 일으킨다, 아예 사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선진국인 거죠. 그렇죠. 여지가 없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찌됐건 성공을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여튼간에 대부분 다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를 했으니까 숟가락 꽂은 거고. 이거는 좀 저는 진지하게 좀 다루어서 그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에 특임 여단이나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청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궁금한 거는 소장님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의 극우화. 그러니까 그 군복을 입은 청년들은 민주 시민 교육을 받아서 명령에 복종해야 됨에 불구하고 거기서 멈칫멈칫하면서 시민 정신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게 끝나고 나서 법원을 침탈한 이번에 이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경기 불황이면 열패감 속에서 사람들이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전쟁 배상금 그렇죠. 극우화된다. 이런 설도 있고 이제
현상은 확실한데 진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진단 원인을 몰라요. 아무도. 저는 하나 확실한 건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2030의 삶의 자리에 대한 기초 보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 보장. 예.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한 2, 3학년 때 외환위기 터졌었거든요. 그러나 외환위기가 터졌지만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요. 외환위기 전에는 나름 명문대를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야, 갈 데 없으면 삼성가 이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었고 그렇죠. 뭐 옛날에 저보다 더 선배들 보면 진짜 맨날 대모만 하다가도 그렇죠. 다 사회 진출해서 그렇죠. 자기 기업체 갖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외환위기가 생겼지만 그래도 제가 사회에 진입하고 뭔가 자리를 잡을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죠. 네,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자리 말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데 거기다 이제 요즘 MZ들이 이러네요 이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너네 왜 이렇게 적응 못해 이런 것 속에서 근데 적응할 기회도 없는데 그렇죠. 약간 악순환이 일어나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튼간에 젠더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세대 갈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렇죠. 심한 그렇죠.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아. 저희 집이 이제 북에서 내려온 집안이기 때문에 엄청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진짜 저는 아버지의 생각을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렇죠. 생각이 쭉쭉쭉 벌어지다가 이제 이회창이냐 노무현이냐. 전 뭐 이회창 씨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다 여기서 아버지랑 이게 막 20대 그럴 수 후반에 간극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저만이 아니라 뭐 저희 세대가 저희의 부모님 세대가 40과 70이 어마어마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는 세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30 어찌됐건 지금 젠더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 엮인 것 같고 결국 우리 선배 세대들이 구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주거권이 됐던 돌봄권이 됐든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1인 주택 하나라도 그냥 20살 넘으면 혹은 대학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딱 북박이로 갈 정도의 안정을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져 주는 형태로 안 나가면 그러니까 불만의 본질이 저 청년들이 정말 다 윤석열이 좋아서 저렇게 왔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 근저에는. 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많잖아요. 어떤 중도층 속에서 그 우리가 탄핵 때 문재인 뽑아줬는데 문재인 조건 뭐 했는데? 그렇죠. 그 뭐 뉴스타파 같은 보도 보면 실제로 최저임금 박근혜 때보다 못했고 그렇죠. 이런 지적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건이 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민주진영을 찍는다라는 것이 제가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뭔가 어떤 그런 극우가 아닌 진정한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것이 어떤 탄탄한 어떤 복지성 적어도 2030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금 제 미래도 좀 걱정이긴 한데 여튼간에 아닙니다. 지금 불안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위아래로 빨리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걸 좀 해준 위에서 간다면 이런 수준 낮은 극우의 어떤 그런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기름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고 그죠. 그걸 갖다가 뭐 저항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형사가 용공 조작하고 경찰이 와서 때리고 백골단이 부시고 정경이 쇠파이 때리고 그렇죠. 하니까 독재 정권과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아무데나 화염병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맥락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근본적 대책을 우리가 이제는 좀 그 탄핵 이후의 세계에서 확실히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리는 말로 막 극우파에서 이런 걸 페이스북에서 야 법원 들어가면 이것도 저항권이야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냐 너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심플하잖아요. 전두환이 투표 없이 군부 잡아서 독재를 하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이 전선이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 군부 독재 이거 시도한 사람이 윤석열이야. 근데 그 윤석열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얘네가 저항하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예, 이상한 핑퐁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항권이 아니죠. 예,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누님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나라는 그 저항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써 있지 않고요. 그러면 저항권이 어디서 유추가 되냐 했었을 때 판결문 그러니까 국가 공식 문서로 남아 있는 건 5.18 재판밖에 그쵸. 없습니다. 근데 그 5.18 재판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기존의 이 헌법기관을 붕괴시켰고 기존의 헌법기관이 붕괴된 상황에서
준헌법기관으로서 시민 공동체가 형성됐었을 때 이 시민 공동체를 또 부쉈기 때문에 이게 군사 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법적인 의미에서 사회가 공정하게 인정하는 법리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어떤 반란이라는 것이 기존의 헌법기관과 또 그 헌법기관을 수호하려고 하는 시민 공동체를 짓밟았을 때 저항권으로 추후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시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 있고. 네. 근데 갑자기 정광훈이 교주처럼 그렇죠. 저항권이 하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저항권이 하면서 반란에 맞서는 시민들을 공격하거나 헌법기관을 지키려고 하는 헌법기관을 공격하면 그거는 저항권이 아니라 폭동이고 폭동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발 저기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아, 헌법 네. 이런 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내 행동에 근거가 있어야 훌륭하십니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태가 저항한다고 저항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동네에서 친구들이 싸워도 저항권인 거고 그죠. 선생님한테 대들어도 그런 그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말도 안 아, 되는 이거 거지.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2030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극우 취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현장에 그 서울지법 한 날이랑 그러니까 영장이든 새벽 3시 말고 저녁 그리고 헌재 안국역 몇 차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 가방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그 방검복이 뭐냐면 성조기와 태극기예요. 가방 일단 달아 X자로. 그럼 잘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장하고 이렇게 딱 남성이 하니까. 근데 엊그제 한번 건드리더라고요. 왜냐면 코트를 입으니까. 코트 입으면 좌빨이네. 왜냐면 여기는 파카를 입어야 돼요.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의복이 달라요? 왜냐면 춥잖아요. 그래서 극우파 집회는 파카를 입어요. 혹시 나가고 싶으면 파카를 입으세요. 저는 아니요. 저 얼굴 알려줘서 가면 맞을걸요? 네, 야, 너 이러면서 막. 네, 제가 취재를 해왔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파카 입었을 때는 시비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그제 날이 좀 풀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후 2시에 안국역에 갔거든요. 흩어지셨군요. 예, 나온 데서 이걸 코트를 입었더니 진짜 좀 과장하면 1m 갈 때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거네. 너 누구냐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 말했다가 맞아 죽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자제하고 이제 이게 성조기야 태극기야 X자 있어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네, 너 왜 찍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30이 그러니까 뭐 게임에서 그러니까 현실이 게임이 되고 오히려 게임에서 현실 나오듯이 뭐 무슨 그 건물 때려 부시고 그렇죠. 이렇게 난폭하게 나오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단절된. 그래서 이 청년들 도대체 과거 청년들은 이제 그 소장님 세대만 해도 학생운동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청년의 그 심장으로 그렇죠. 기득권을 깨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교육에 영향이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교육개혁까지 가면 너무 큰 문제인데 그죠. 하나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면 없는 처벌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뭐 1년도 안 돼 나왔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다 나왔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속상한 게 냉정히 말해보지만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고 얘기했었고 김영삼 대통령 넘어갈 때 누가 버텼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혼자 안 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야합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다 사면해 줬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면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게 되잖아요. 이게 봐주니까 이렇구나. 봐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을 한다라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되는 거고 아니면 국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사면을 막는 제도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 범죄에 대한 죄 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독일처럼. 그러네요. 그게 중요하고요. 교육의 문제는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잘못된 교육으로 커가고 있는데 이제 아직 중학생이 되니까 근데 애가 막 유튜브. 자기 그건 아니고 이제 수학 잘한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수학과여서 그래서 근데 이젠 진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죠. 토론해야 됩니다. 좌든 우든 얘기하게 해줘야 돼요. 좌든 우든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고. 그렇죠. 선생님도 좀 더 보수적일 수 있고 좀 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다만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양쪽 다 빼고 맞아요. 근거를 갖고 토론 소통하면 한국 역사가 자랑스럽잖아요. 조선시대를 살펴봐도 해볼 얘기도 많고 그리고 뭐 옛날 얘기도 재밌는 것도 많고 또 근현대사는 진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많죠. 또 세계사로 가도 좋고 이러면서 한국의 학교 교육의 일부가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사회과 계열의 분명한 어떤 개혁을 통해서 아이들을 10대 때 그런 어떤 사고의 자유로움을 허락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절대 다수가 정상적으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네요. 근데 사실 현실은 이제 학교에서는 입시 교육 막 억눌리고 있고 끝나면 PC방 달려가서 저희 세대만 가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뭐 비슷했어요. 사실 방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좀
그러니까 좀 총체적으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10대 때 그냥 유튜브 가서 그런 거 보거나 일베 사이트 하다가 아 그죠. 군대 가서 막 이상한 저기 정신교육 잘못된 거 받고 이러면서 애들이 확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외제적으로 윤석열을 경험하면서 바꾸고 젠더 이슈가 터져서 바꾸고 이게 너무 사회적 에너지가 큰 거죠. 제도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면 조금 더 좋은 좀 틀거리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역사학자시니까 네. 윤석열은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먼 미래를 오래된 미래 네, 좀 갔다 오신다면 네. 소장님이 한 나이 한 12년 무슨 후에 점수를 갑니까? 미래를 갔다 오게요? 네. 어떻게 평가? 극우입니까? 보수 인사입니까? 당연히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눈에 얘기하지만 결과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 한국의 역설적이어도 한국의 어떤 완전한 민주주의를 앞당기신 분이 되지 않을까. 레버리지. 레버리지. 그러니까 본인의 한 몸이 상하셔서 이 이슈를 극단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골마들기 전에 뭐가 문제가 다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구나. 군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육사 및 엘리트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기회주의가 많을 수 있구나. 그렇죠. 2030 남성들 중에 일부가 큰 문제구나를 그렇죠. 다 터뜨렸죠. OECD 나라도 백주대 나는 계엄령 떨어질 수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인 기록을 세운 거기 때문에 요걸 잘 해결해 내고 나면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주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뭐 이건 제가 웃자고 얘기고요. 네, 그렇죠. 대통령으로선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죠. 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과 과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과과.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조차도 뭐. 제가 사료를 찾아냈는데 공과 과라는 단어를 공중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장세동입니다. 50 비리 때 전두환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유명한 장세동이 다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때 장세동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공화국은 1공화국대로 잘한 게 있고 우리 5공화국은 5공화국대로 잘한 게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이게 지금 변형돼서 내려와서 사실 공과 과라는 거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이 10이고 과가 9면 과 위주로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마치 공과 과가 공이 없는 사람, 과가 많은 사람을 공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또 반대로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홍범도나 김좌진 같이 그렇죠. 훌륭한 사람을 갖다가 작은 과를 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국노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단언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 공과 과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그러네요. 공과 과는 신군부의 자기 변명 때문에 만들어진 노력이고 역사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훌륭하니까 기억하는 거지 나쁜 놈들 기억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코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을 평가받을 수 없고요. 이 기회로 저같이 이제 뜻있는 역사학자들 앞으로 뭉쳐서 과거에 과장됐던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과장된 평가도 철저하게 재평가를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물타기 단어였네요.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논문을 쓰다가 자료 한 30년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저 건데 몰랐습니다. 이건 이제 핫한 겁니다.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사 쓸 때 사실 양비론 양시론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항상 뭐, 있죠. 뭐 왜냐 진보 뭐 맨날 보수만 때리냐 네. 하다 보면 쓰고 싶지 않은데 이제 한편 뭐 또 네. 이쪽을 써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기계적 중립에 시달리는 게 네. 잘못된 시각이네요. 오히려. 잘못되죠. 그러니까 양비론 최근에 양비론이란 말에 양시론까지 들어가 네. 버렸는데 실제로 보면 양시론이라고 그 당시에 썼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군이 과잉 진압한 건 잘못했어. 네. 5.18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제 끌려나서 했던 얘기인데 군의 과잉 진압은 잘못했지만 시민들이 자극한 건 있잖아. 좋아요. 이따 칩시다. 그래봤자 이게 99대 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죠. 99대 1을 갖다가 5대 5를 만들어 버리는 게 이걸 마치 등치시켜서. 네. 이거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아니 무슨 이게 저희 초등학교 수학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2도 아니고 맞네요. 뭐 공과 과 양피 단순하잖아요. 맞네요. 잘못한 건 무엇이 잘못했는가 위주로 논리적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선순환적 효과가 있었다. 이거는 역사가들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이건 저희가 뒤늦게 저희가 이제 다들 관심 없을 때 저희끼리 쭉쭉 하거든요. 그렇죠. 사료 정리해서. 네, 저희가 하니까 그건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고 눈앞에서 우리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지. 우리가
야 대충 살자. 더 더러워지자. 더 양극화가 되자.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저는 언론이 더 레디컬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더 정의를 추구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정의의 색깔이 전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큰 사건 하나 속에 가니까 이렇게 되지만 좀 어떤 언론은 예를 들어서 뭐 젠더면 더 젠더로 가는 거고 어떤 언론은 더 정치 사회적으로 가면 가는 거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이 빛나는 레디컬한 모습들, 진보적인 모습들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방금. 아니, 반성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사로잡혀 있는 저희 안에 사실은 그 내부 검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사를 쓰면서도 그렇죠.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광장에 보면 저도 이제 광장을 여러 번 나가지만 이쪽은 한 진짜 한 100만 명 모여 있고 저쪽은 10,000명 모여 있어도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아니 현장에 나가보면 두 개로 쪼개지지 않았는데 맞아.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이쪽이 지금 봐주고 있는 건데 그냥 맞아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참아주고 있고 맞아요. 한쪽은 화염병 던지다가 이제는 화염병도 안 던지고 데모한 다음에 청소 다 쓰레기 줍고 맞아요. 경찰차에 꽃 맞아요. 붙입니다. 꽃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민주주의로 오는데 지금 한쪽은 때려보시고 욕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저열한 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양비론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도 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네. 네. 이거 CBS인데. 그래서 양비론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진짜 히틀러랑 세종대왕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공과 가나 양비의 시대는 우리가 진짜 문화적으로 특히 언론에서는 좀 끝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어도 저는 앞으로 그렇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네네네. 네, 사람들이 뭐라 할지. 근데 코트는 입지 마시고 이제 잘 취재를 해서 혹시나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패딩 하나로 가야 돼요. 패딩 하나로. 알겠습니다. 네, 공은 무조건 패딩이다. 공역을 지날 때 저도 패딩을 입어야 되겠네요. 아니 요 공과가 얘기 나왔으니까 요 부분은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공과를 논하면서 물타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동.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문제 있지 않냐. 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흔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어떤 반동의 이런 소위 말해서 시도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동안 없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반동의 시도는 많은데 한국 역사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난 6월 항쟁 이후에 지난 30년간 사실은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갔던 세력이 기존의 어떤 과거의 군사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에게 항상 불리한 형태로 오다가 좀 갑자기 반대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엎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 역사 최초로 기득권이라고 분류가 되고 보수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열세가 놓인 상태에서의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장면을 만든 건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공인데 요 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동안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 오히려 국채를 지켜야 되는 보수 세력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민주적 질서를 통해서 그들의 무질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여서 그래서 잘해 나가면 아마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얘기들 앞으로 계속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여튼 이런 상황은 너무 처음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젊은 세대는 언제나 진보적이었는데 젊은 남성 세대가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 특히 또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왔지만, 근데 또 반대편에서 또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나 독립운동에서 제일 헌신했던 것도 또 한국 기독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대형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극우화된 것도 좀 새로운 현상이어서 이건 좀 단위를 잘 분석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더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소장님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하나만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개인 유튜브도 있으신데 돼요. 현재사라는 가입했습니다. 20만. 저 간신히 가고 있어요. 간신히. 현재사라는 단어를 쓰세요. 네네. 역사란 지금도 새롭게 기술되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이 단계에 있는 건데 네네. 늘 찰나에 살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재를 열심히 살면 역사가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써질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네네네. 뜻입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별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이제 뭐 제가 거의 다 얘기했던 건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라는 말은 결국은 오늘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굳이 이제 제가 이제 철학자 야스퍼스의 말을 빌린다면 모든 존재는 단지 현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의식의 총합은 행위를 통해서 현재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즉 그 얘기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을 통해서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 되겠지?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보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의 네. 무슨 썸네일에 나는 역사의 신을 믿는다.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르신의 관록에 제가 이제 이기지 못했는데 네. 뭐냐면 전 역사의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신. 네, 옛날에 어떤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 훨씬 민주적이고 선사시대 때보다 문명사회가 훨씬 더 발전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악하고 삶의 순간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놀랍게도 인류는 역사의 신이란 힘에 의해서 진보하고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진보와 전진의 대열에 쓸 거냐 아니면 반대에 설 거냐 관망만 할 거냐. 근데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 코인도 좋고 개인 살 자리 마련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맨날 이렇게 경제 채널만 보지 말고 제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와서 막 사과래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저기 뭐 그런 것만 봤다. 그러지 맞아요. 말고 공동체를 같이 지켜갈 수 있는 방향에 함께 서면 우리 역사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를 하는 건 유튜브를 통해 자극을 받고 책을 읽고 고민하고 소통하자는 거죠. 아, 그렇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거리에도 나오고 책도 읽고 비슷한 사람과 소통도 하고 우리 CBS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실 뭐라고 뭐 자꾸 기레기다 얘기하지만 저는 여전히 좋은 기사, 탐사 기사, 기자들 아니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얄팍한 선동의 문구들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벗어나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희 또 이제 직업적 이것까지 또 약간 방패를 해주시고. 아니 직업 방패가 아니라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희 언론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더니 다들 레거시 미디어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네. 아니 뭐 본인들은 그 젊었을 때 잘했어? 자기들도 비슷비슷 해놓고 뭐 근데 그쵸. 자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구조를 만들지도 못하고 근데 네.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언론이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유튜브 언론이라는 게 제도화된 이 예산을 쏟아부으는 언론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 고쳐 써야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질문 기자도 이렇게 잘 고쳐 쓰도록 아, 네. 매일매일 고치겠습니다. 아닌데 네, 저거. 패딩 입고 다닐게요. 알겠습니다. 수사님도 혹시 길거리 나오실 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이템 공유해드릴게요. 네, 그럼 카톡 치겠습니다. 성적이랑. 네. 알겠습니다. 네, 태극기. 성조기까지요? 네. 네, 두 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올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을사년 네네. 뱀띠 이게 또 뜻깊은 해를 맞으셨는데 저희 오늘 스튜디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아무튼 좀 어수선해요.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네. 열심히 후방 기지를 구축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